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무리를 지어 생활했고 그들만의 집단을 만들어냈으며 문명을 이룩해냈죠. 놀라운 기술의 발전과 오늘날 도시의 모습들은 모두 인간이 모여서 일구어낸 증거물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치열한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았어야만 했죠. 하지만 인간이 혼자였다면 어땠을까요? 하나의 인간은 생존에 너무나도 취약합니다. 혼자서는 포식자를 상대할 수도 없고 결코 먹이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집단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오늘의 영상은 하나의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려 합니다. 어째서 인간은 집단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냥을 위해서? 혹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오늘은 그보다도 더 원초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간이 집단 생활을 하게 된 그 태초의 이야기를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 모두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번식하는 동물이니까요. 포유류를 제외한 다른 동물들은 알을 낳았습니다. 조류, 파충류, 양서류, 그리고 곤충에 이르기까지 동물이라면 예외 없이 알을 낳죠. 2억 년 전 쥐라기는 어땠을까요? 이 공룡들 또한 알을 낳았습니다. 쥐라기는 공룡들이 지구를 점령하던 시대였죠. 그런데 이때 이 자그마한 생명체가 등장했죠. 마치 쥐와도 닮은 이 녀석은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동물입니다. 바로 이 녀석이 지구 최초의 포유류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포유류는 공룡과 함께 지구에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포유류이지만 주로 밤에 활동했으며 오리너구리처럼 알을 낳는 존재였죠. 하지만 이들은 알을 먹는 포식자로부터 자신의 알을 지켜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1억 년이 지나고 백악기가 왔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또 다른 녀석이 등장했죠. 이들은 알을 지키기 위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프로툼 글라툼은 자신의 몸속에 알을 낳기로 했죠. 지구 최초의 새끼를 낳는 포유류가 등장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녀석이 모든 새끼를 낳는 포유류의 조상님이라는 겁니다. 인간 또한 마찬가지로 몸속에 새끼를 낳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아이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3개월 된 원숭이와 인간을 비교한 실험입니다. 원숭이에게 장난감을 보여주고 그 장난감을 탁자 밑에 숨겼습니다. 원숭이는 바로 장난감을 찾아냈죠. 다음은 인간의 아이입니다. 아이에게도 관심을 가질 만한 장난감을 보여주었고 그 장난감을 탁자 밑에 숨겼습니다. 인간의 아이는 실험이 끝날 때까지 장난감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히말라야 원숭이는 태어나자마자 두뇌의 71%가 발달해서 태어납니다. 인간과 96%나 같은 DNA를 공유하는 침팬지는 두뇌의 45%가 발달해서 태어나는데 인간의 아이는 고작 25%밖에 발달하지 못하고 태어납니다. 어째서 같은 조상을 공유하는 영장류들과는 다르게 인간은 이렇게 미숙하게 태어나는 걸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셔우드 워시번 박사는 이것을 상과적 딜레마라고 합니다. 상과적 딜레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우리는 20만 년 전 아프리카로 떠나보겠습니다. 20만 년 전 아프리카는 태초의 인간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아프리카는 먹을 것이 풍부한 땅이었죠. 하지만 아프리카에 곧 건기가 찾아왔습니다. 풍부했던 땅들은 사막이 되었고 인간은 먹이를 찾기 위해 아프리카를 떠나기로 했죠.
인간은 이동을 시작했고 보다 효율적으로 더 먼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이족보행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치명적인 모순을 낳게 됩니다. 출산을 하다 죽어버린 고대 인류의 화석입니다. 그리고 그런 화석들이 세계 곳곳에서 발견됐죠. 이렇게 인간의 출산은 다른 동물보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이 발달하기 전 수많은 사람들이 출산을 하다가 죽어나갔죠. 영장류들과 인간의 출산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검은색은 아이의 머리이고 하얀색은 아이가 나오는 길, 어머니의 산도입니다. 다른 영장류들과는 다르게 아이가 나오기에 너무 좁은 산도를 가지고 있죠. 인간은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 스스로 이족보행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익을 얻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이죠. 완벽한 직립보행을 할수록 점점 골반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은 두뇌가 발달하면서 두개골은 점점 커져갔는데 골반이 좁아져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가 나오기에 너무 좁은 산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태아가 더 성장해서 태어난다면 산모와 태아가 모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성장하기 전에 태아는 뱃속에서 나와야만 했죠. 인간은 이렇게 미숙한 상태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얻어진 인간의 아이는 불행하게도 또 하나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몇 시간 만에 걸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동물들은 몇 주 만에 부모를 붙잡을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지죠. 하지만 인간의 아이는 생후 한 달 동안 앞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합니다. 6개월이 되어서야 겨우 기어다닐 수가 있고 1년이 지나서야 걸을 수가 있죠. 포식자 입장에서 인간의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먹잇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의 성장은 이렇게 느린 걸까요?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강아지도 한 달만 지나면 걸어다니는데 왜 인간의 아이는 6개월이 지나도록 기어다니지조차 못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 시기의 아이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런던 대학교의 레슬리 아이엘로 교수는 이 질문을 비싼 조직 가설이라는 논문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동물의 새끼가 영양소를 섭취합니다. 그러면 그 영양소는 간과 위, 대장 등의 내장기관을 발달시킵니다. 내장기관의 발달은 보다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게 합니다. 보다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하면 신체의 성장 속도는 점점 빨라집니다. 하지만 인간이 유아기 때 섭취하는 영양소는 내장기관을 성장시키기보다 뇌를 발달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인간의 아기에게 뇌는 다른 장기들보다 더 가치 있고 비싼 조직이라는 것이 레슬리 아이엘로 교수가 말하는 비싼 조직 가설입니다. 그 보상으로 신체가 발달하는 속도는 매우 느리며 결국 누가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생존이 불가능하게 돼버린 것이죠. 태어나는 과정도 그리고 성장을 하는 과정도 너무나도 불안정한 취약한 생명체. 인간은 다시 한번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낳기 힘들었던 인간은 생명체가 탄생할 때 서로를 도와주었고 성장기에 아이가 죽지 않도록 한데 뭉쳐 아이를 보호하는 협동사육을 선택한 것입니다. 협동사육은 다른 영장류들에게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형태의 사육 방식입니다. 태초의 인간들은 모두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존을 위해 한데 뭉친 존재입니다. 그 이후로 함께 사냥을 했고 함께 농사를 지었으며 함께 노동을 했고 오늘날 문명을 탄생시켰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 노력도 없이 공짜로 주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자랐나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소중한 존재가 아닐까요?